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등장한 STG-44로부터 시작한 돌격소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돌격소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불법소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를 네. 비롯해서 뭐라고? 불법소총이요? 안 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법 아니고 불법소총인데요. 이게 어떤 소총인지 한번 태성 기자님 소개를 해주시죠. 총기가 개발되고 명중률, 사거리를 중시하면서 총열들이 점점 길어졌죠. 네. 그런데 그 긴 총열에서 주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간 채로 길이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어허.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을 보면 총열이 있고 작동부가 있고 대부분 개머리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 속이 좀 텅텅 빈 부분을 다른 곳과 합치면은 길이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죠. 어허. 그래서 총열에서는 길이를 뺄 수 없으니 총열은 웬만하면 그대로 가고 작동부를 개머리판 안으로 집어넣으면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어허.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바로 불법 소총입니다. 제가 그 불법 소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무기 체계가 개발될 때는 그때 당시의 시대 사상 그리고 시대 상황 또 하나는 전술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대가 점점 기계화가 됐죠. 기계화가 되면은 자동차 안에 병력들이 총을 들고 타야 되는데 긴 총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의 길이를 전체적으로 줄이면서도 교전거리는 그대로 확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여러 예.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불법소총이라는 이름이 영국에서 왔듯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적이고 선두적인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1951년에 젠슨 소총 혹은 EM2라는 소총이 이 불법 소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제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 네. 단 1년간. 1년만. 예, 단 1년간 제식이 진행이 됐고요. 생산된 총기의 숫자는 더 재미납니다. 시제품 5정, 양산품 50정. 50정이요? 예, 그래서 총 55정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뭐 총대도 무장을 못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2년에 총기가 완성돼서 제식화가 됐는데 53년에 이제 제식화가 끝난 거예요. 도태가 된 거죠. 예. 어떤 총기도 그렇게 빨리 도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굉장히 슬픈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슬픈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네. 미국의 거한 뒤통수 치기가 네. 지금 포함이 됩니다. 1952년에 미국이 갑자기 39경 이하의 탄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총으로 어떡하지?라고 해서 그 총으로 점점 그러면은 그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총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으나 나중에 계산을 때려 보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FM8을 제식으로 채택하는 게 낫겠구나. 적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 재밌으니까 다시 보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요게 작은 탄으로 돌격소총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조금만 개조하면 이거 괜찮은 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그 총알 못 써. 큰 총알 써야 돼라고 해서 알았어. 이거 작은 총알 쓰면 너희 우리 원조 안 해줄 거지? 알았어. 큰 총알 쓸게 하고 큰 총알로 개조하려고 했더니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 이 총 그만 만들어.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포기 안 합니다. 예, 불법을 계속 밀고 나가요. 네.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는데 또 1977년에 미국이 다시 앞통수를 칩니다. 이번에. 자, 생각을 해봤더니 이 7.62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는 없겠다. 탄 자체를 이제 나토 공용탄을 5.56으로 맞추자. 잠깐만,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고위력탄을
대상으로 개발하던 불법을 다시 저위력탄으로 바꾸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뚝심의 영국이 SA-80이라는 소총을 제식화하게 됩니다. 제식 돌격 소총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7mm 탄으로는 계속 개발을 했군요. 아니요. 이게 재미있는 게 영국이 60년대 4.85mm를 또 개발해요. 더 적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EM2하고는 전혀 다른 소총을 개발을 하다가 이제 70년대 5.56mm로 이제 완전히 나토 제식이 부서지니까 오케이. 그러고 이제 야심차게 개발을 한 게 SA-80인데 네. 문제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요? 예, 영국의 SA-80은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버전 SA-80A1 버전은 네. 정말 꿈은 거창한데 네.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총이었습니다. 네. 이게 1985년에 제식화가 돼가지고 소총 버전은 L85라고 불리고 그걸 베이스로 한 분대 지원하기 버전 L86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L85A1, L86A1 이렇게 나눠가죠. 네. 그런데 87년에 영국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소총인 L85A1은 69발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고 어머. 분대 지원의 L86A1은 거의 한 탄짜리가 30발마다 고장이 한 번씩 나는 한마디로 쏟아보면 고장나고 쏟아보면 고장나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채택 과정에서의 시험 평가에서도 네. 106발마다 한 번꼴로 고장이 났는데 더 가관인 게 좀 사소한 고장, 그러니까 탄 걸림 정도 사소한 고장, 이건 문제 없어. 네. 큰 문제 아니야. 그러면 고장이 없는 걸로 퉁치고 가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아주 신뢰성이 높은 총이 돼 있었어요. 아니 사실 탄걸림이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위험한 고장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근데 사수가 쉽게 배제할 수 있는 탄 걸림은 큰 고장이 아니다라는 어떤 기괴한 논리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류 갖고 짱을 하고 눈 가리고 왕을 해봤자 전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티가 나죠. 하필이면 몇 년 안 돼서 전쟁이 났어요. 뭐냐? 아이고. 걸프전. 걸프전에서 영국군이 이 총을 들고는 갔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좋지 못한 얘기들만 잔뜩 들었어요. 왜냐? 시험 때 고장이 잘 나던 총이 실전에서 고장이 안 나는 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잦은 고장에 시달렸는데 야전에 뛰어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네. 이게 탄창을 고정한 탄알집 멈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문제는 이 A1 버전은 탄알집 멈치는 툭 튀어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나 방어막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옆구리에 끼든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툭 건드리면은 갑자기 탄창이 톡 떨어지고 빠져버려요. 환장하죠. 아, 게다가 이 플라스틱 부품들도 질이 안 좋은 것들이가 잘 깨지고 뭐 기름 같은 거에 잘 손상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국군이 아주 그냥 학을 떼는 총이 돼버렸어요. 탄창 두세 개마다 한 번씩 탄걸림이 발생하는데 하필이면 전투 지역이 걸프야. 그렇죠.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왜 안 나가 보니까 빠졌네. 있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환장할 일이 있어요. 또요. 예? 이 총의 설계 자체는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하게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총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요. 왜냐? 이 총은 원래 나름 검증됐다고 할 수 있는 AR-18를 불법으로 바꾼 정도로 어떤 독창성이 많지 않은 총이에요. 사실 기계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아야 정상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를 실제로 생산을 맡은 엔필드 조병창이 저렇게 철판을 프레스 가공으로 해서 만든 총을 만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 만든 게 FM8이었거든요. 근데 FM8은 프레스 가공보다는 쇠를 깎는 부분이 더 많은 총이에요. 그래서 노하우도 부족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당시 80년대 영국은 뭐다?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병창, 엔필드 조병창도 당시 민영 기업인 BAE에 매각이 되면서 노팅엄이라는 지역으로 공장이 새로 이전이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국영 기업 민영화되면 뭐가 되죠? 사람들이 많이 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고 품질 관리에 대한 의욕은 그냥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필드 조명체에서 만든 총들의 품질도 나쁘지만 그럼 공장을 새로 옮겼으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아, 부품의 대부분이 외주를 줬는데 이제 80년대 영국은 뭐다? 정말 그 공산품의 품질이 형편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의 품질 관리도 또 엉망. 그래가지고 정말 90년대 영국군이 이걸로 속된 말로 SA80A1을 쓰다가 네. 이런 표현 쓰면 좀 너무 죄송한데 피똥을 쌉니다 거의 진짜. 아 정말 고생을 너무 해요. 그래서 특수부는 SAS와 SBS는 나 이거 안 써. 그러고 캐나다에서 수입한 캐나다판 M16A2 소총, 그러니까 C7이죠. 그걸 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총은 사라지게 되나요? 아니요. 근데 영국이 또 뭐다? 또 이런 거에는 고집이 있어요.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했냐? 2000년에 네. 개량을 합니다. 어디다 개량을 맡기냐? 바로 독일의 헤클러앤코크. 나름 명문이죠. 거기다가 막서 개량을 하는데 왠지 실패는 안 했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량이라고 쓰고 네.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왠지 안도가 되는데요. 아니 제가 실을 이 A1하고 A2를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진짜 네. 실처럼 까봐가지고 몇 달 전에 딱 보니까 부품이 다 달라요. 다른 완전히 총이니까. 다르구나. 그러니까 부품을 몇 개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 껍질만 갖고 속은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진짜. 생긴 것만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 독일 회사가 이거 겉모습이 바뀌면 이거 허가 안 해준다. 겉모습은 그대로가 돼. 속을 바꾸자.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해보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야 이거 몇 개 부품 좀 바꿔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새로 만들게요 했더니 아 그래 새로 만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정말 거의 새로 만든. 그러니까 놀이쇠, 뭐 가스 피스톤, 뭐 이런 굵직한 것뿐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공이치기, 뭐 방아쇠, 뭐 안에 들어가는 와. 핀 하나 두 개 이런 것까지 정말 다 바꿨어요 진짜. 아니 지금 얘기하신 거는 총의 핵심 부품들인 거잖아요. 아니 핵심 부품 정도가 아니라 껍질 빼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꾼 거예요? 옷만 입은 거예요 진짜. 같은 거의 옷을 입은 것뿐. 그 그렇죠. 정도예요 진짜. 차로 보면은 밖에 외관만 그 옛날처럼 똑같고 네. 그 안에는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뀐 거예요. 심지어 이 손잡이나 이 손잡이 같은 플라스틱 부품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건 맞아. 그래서 호주님이 말씀하신 게 슬프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HK사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쓸만한 우리 총 많으니까 그냥 이거 사는 게 더 싸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대상은 영국 국방부야. 영국이. 아니 실제로 이게 이 총 A2로 개량하는 개량 비용이 한정이 600파운드, 400파운드가 들어가거든요. 네. 400파운드면 달러로 600달러인데 그 돈이면은 M16 A2를 사요. 하지만 영국의 고집은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에서 처음 실전에 배치가 됐는데 그때 영국군의 평가는 나쁘진 않았는데 왜냐? 속은 다 다른 총이니까. 그래도 영국은 이 개념은 있어가지고 SA80A2도 또 한 번 개량을 할 레일이라는 걸 다 바꾸고 최근에는 또 SA80A3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A3도 사실 A3는 이제 보면 모양도 이제 같은 총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대대적으로 바뀌었네요. 개량이 됐고요. 알맹이도 정말 대대적으로 개량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2030년대까지는 영국군이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이 불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박세현 아나운서께 또 네. 질문 하나 또 던지겠습니다. 총알은요. 네. 뒤에 있는 화약이 빵 터지면서 예. 앞에 있는 탄두가 뿅 하고 날아가서 적을 향해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뿅 하고 탄피가 튀어나오죠. 네. 화약을 다 감싸고 그렇죠. 있던. 예. 이 탄피가 없는 총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정답을 아는데 어떡하죠? 정답을 알아요? 네. 무탄피. 들어는 보셨군요. 맞아요. 사실 이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있겠거니 있다고 하니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조금 총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무탄피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한가? 싶었어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래의 어떤 총알인 건가요? 그렇죠. 컨셉 자체는 미래 컨셉이죠. 왜냐하면 탄피가 없으면 탄피는 대부분 다 금속 재질이죠. 그렇죠. 뭐 요새는 폴리머 재질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무탄피 소총이 한창 개발됐을 때는 대부분 금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탄피를 안 쓰면 금속도 보호가 되고 또 탄피가 튀겨나가서 거기에 또 이 자연에 뿌려지면 그것도 또 자연 파괴가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탄의 가격 중에 상당 부분을 탄피 부분이 차지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얘가 또 이 무게가 있는 게 사실 총알 무게 중에 제일 무게가 많이 나는 게 탄피예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반 이상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사수의 어떤 병사의 무게 부담을. 아니 물론 다 알죠. 그런데 탄피가 없으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아니 원리가. 대포가 없는데 대포 알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요. 자, 그러면은 탄피를 없애는 대신에 총알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들어간 상태로 한번 만들어 네. 보자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공이 있는 부분은 없앨 수는 없고 뇌간 있는 부분은 없앨 수는 없고 그럼 장약 부분이 고체로 좀 만들고 탄 두 부분은 그 장약 안에 심어 놓으면 그럼 탄피가 없어지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체, 장약, 탄이 되는 거죠. 이 탄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네. 어? 예, 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탄을 발사하는 총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또 장점이 뭐냐면 탄피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총을 설계할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탄피가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노리새가 다음 탄을 물고서 약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탄피면 탄피가 빠져나가는 타이밍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장전만 거죠. 계속해주면 되죠. 발사 속도도 올라가고요. 어. 쓸만한 무탄피 소총이 개발이 완료된 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래서 총기 이름은 G11이라고 명명이 돼서 실제로 시험 사격도 들어갑니다. 장점은 초당 발사 속도가 30발이에요. 와. 1초에 30발이에요. 그러면 한 발이 나가고 미처 총열을 빠져나가기 전에 다음 발이 발사된다라는 게 이론상이에요. 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기관 총이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 총이 재밌는 게 그 1초당 30발의 발사 속도가 연발에는 안 나와요. 연발은 1분에 한 4,500발 정도 느리게 나가는데 3.4 때 그 속도로 나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3.4를 딱 쏘죠. 타타탕이 아니라 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세 발이 샷건 쏘듯이 동시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짧은 속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표적에 세 발이 맞을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정도로 발사 속도가 빠른 그런 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지만 1980년대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이 신선하면서도 첨단의 총기였죠. 그리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총기였습니다. 소소한 문제는 물론 있었어요. 네. 시제품이고 뭐 총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독일에서는 야, 잘 됐다. 이제 독일군에도 판매할 수 있고 저 큰 시장인 미군에게도 판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탄이 너무 비쌌어요. 새로 나오는 화약이니까. 그쵸. 감각성. 기존에 있던 탄들은 여러 국가에서 만들어내고 이 부품도 구하기 쉬운 반면에 이 무탄피 탄은 만드는 것도 한 곳이고 그리고 소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던 거죠. 한 발에 한 10,000원 정도. 오. 당시 가격으로 10,000원인데 지금 우와. 10,000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느낌이. 근데 3.4 쏘면 세 발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3만 원. 한 방에 3만 원씩 나와요. 그렇죠. 짜장면 한 그릇씩이 한 발에 나오니까 한 3-4그릇이 나가는 거죠. 점상에다가. 지금 느낌이면 거기다가 탕수육 하나 더 얹어야 돼요. 그렇죠. 예. 시세 따져야 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1980년대잖아요. 네. 그래서 80년대 말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소련 붕괴인 거예요? 냉전이 끝나고 네. 소련이 붕괴가 되죠. 네. 80년대 말에서 이제 9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어지죠. 군대가 점점 축소되면서 이 비싼 물건을 누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거는 돈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제식화에는 실패를 하게 됐고. 그렇죠. 만약에 냉전이 몇 년만 더 지속이 됐으면은 네. 어쩌면 우리는 무탄피 소총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이미 뭐 끝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후에 미국은 또 복합 소총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그렇죠. 복합 소총. 이게 또 무탄피 소총과 더불어 이 총기 역사계의 기나긴 떡밥 중 하나입니다. 이 제식 프로젝트의 OICW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미군은 앞서 말씀드린 무탄피 소총도 차세대 소총 중에 하나로 검토를 했으나 네. 당시 미군의 테스트 결과는 야,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돈 들여 새로 사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적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도 결국 총알이 나가는 거잖아요. 무탄피 소총에 맞든 뭐에 맞든 결국 총알 한 방 맞았을 때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무탄 발사기를 모든 병력에게 주고
그 유탄 발사기로 기존에 쓰던 것 같이 한 발 쏘고 또 넣고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반자동 펑펑펑펑 이렇게 연발 방아쇠만 되면 계속 나갈 수 있는 반자동 유탄 발사기 주고 또 한 수를 더 떠서 이 유탄 발사기를 지능형으로 해서 원하는 거리에서 공중 폭발할 수 있게 하자. 정말 이런 엄청난 발상에 네. 이 이론대로만 되면 보병을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천하무적이죠. 예 걸어다니는 탱크. 그렇죠. 차세대 복합총 OICW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스펙이 얼마나 좋았냐? 반자동 유탄 발사기를 1000m 밖까지 쏠 수가 있어요. 호호. 게다가 이게 소총도 아니고 유탄이에요. 네. 적의 머리 위에서 터져요. 적이 엄폐물 뒤에 숨어서 엎드려 있어서 머리 위에서 터져서 네. 파편의 비를 흩날려서 적 분대가 있다? 오케이 빵빵빵빵 분대 전멸. 아, 정말 꿈은 크죠. 정말 뭐 기존 소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꿈의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렇죠. 예. 근데 취소된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도 그러면 비싸서 냉전이 끝나서 뭐 이런 느낌입니까?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네. 많은 기능을 하나에 합쳐가지고 복합적인 뭔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여러 차례 이런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론상의 스펙은 높게 잡고 현실적인 과학기술은 여기 있으면 문제는 납품을 못해요. 유명한 얘기 있죠. 시간과 예산만 더 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많이 쓰고 납품 기일도 질질 끌면서 미 의회에서는 맹공을 당하면서 계속 끌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무기 체계를 여러 가지를 합쳐놔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역시 OICW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요. 우리가 보면은 M14라는 소총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M14도 왜 그렇게 일찍 제식 소총에서 도태가 됐느냐 살펴보면 OICW랑 거의 비슷합니다. M1 게런드의 사정거리, 살상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BAR의 연사력은 또 합쳐서 최고의 공격 소총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그 두 개 장점들만 합쳐놓으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통 장치가 맨 위에 달리고 그 아래에 이 20mm 유탄 발사기가 달리고 네. 그 아래에 이제 총기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그림의 음악들. 그러면 일단은 그 세 개의 층만 해도 벌써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무게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고 무거워서 전쟁터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전쟁터를 가보면은 모든 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OICW는 단추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조준경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것을 제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저 OICW의 맨 마지막 버전은 네. 제대로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모컵 모델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탄은 탄대로 문제가 벌어졌고요. 총은 총대로 문제가 벌어졌고 유탄 발사기는 유탄 발사기대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미군에서는 야 그래도 산소호흡기는 좀 붙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다 띄어서 그냥 총은 총대로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대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배기. 이게 전면 배기. 참고로 이 20mm로 위력이 약하니까 미군이 이거를 다 뗀 다음에 유탄 발사기 부분은 25mm로 위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XM25가 있어요. 이 XM25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소수가 파견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미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이걸로 쐈더니 탈레반들이 다 도망가고 뭐 천하무적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취소를 하네. 실패. 이게 뒤에서 들리는 얘기 딱 이거예요. 정작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더니 이걸로 공식적으로 잡은 탈레반이 한 명도 없다.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취소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렇죠. 미국도 이건 아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었어도 매몰 비용 포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21이라는 네. 정말 한때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의 보병 화기가 있었죠. 뉴스 정말 많이 했어요. 국산 그렇죠. 명품 무기라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정말 2008년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2010년부터 야전부대 배치가 시작돼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군 보병을 압도할 정말 세계 최초로 복합화기 지능형 스마트 복합화기를 개발에 성공한 그런 나라다. 한때 우리는 국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이게 K11 같은 경우는 이 반자동 유탄 발사기 부분도 볼트액션으로 바꾸는 등 나름 어떤 창의력과 창조성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포기를 했는데요. K11 프로젝트가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국내외 총기 전문가들의 의견이 네. 그리고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OICW 프로그램의 이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는 대부분이었죠. 일부에서는 한국 국방부에 아직 인터넷이 개통이 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OICW 소식이 아직 안 들어간 게 아니냐. 꼰 거네요. 이런 비꼬는 반응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문제됐던 부분, 특히 유탄 발사기를 반자동으로 안 하고 볼트액션식으로 바꾸는 등의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2000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8년 만에 2008년 10월에 사실은 아직 총기가 제대로 전력화되지 않았는데 육군에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게 분대에 분대 지원하기로 배치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벌써 배치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일 듣는 뉴스가 병력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병력 자원을 줄이면서 화력을 높여서 북한군에 우리가 더 앞선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크빛 미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2010년 5월부터 K11 복합형 소총이 국내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전사 및 일반 그 부대, 특히 중요한 부대들에 쭉쭉 들어가기 시작을 네. 하죠. 문제는 특전사는 사실은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공수로 투입되는 부대잖아요. 혹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대인데 그러기에는 이 어울리는 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 뒤에도 좀 중대한 결함 그리고 사소한 결함들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통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왜냐하면 충격이나 반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통 장치가 계속적으로 오작동을 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mm 스마트 유탄에 대해서 살상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네. 2019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2019년 12월 5일 방사청에서 결국은 공식적인 사업 포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전형적인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만데 네. 그 매몰 비용의 어떤 함정이거든요. 그 빨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전투적 판정을 받은 그 시점이 이미 미국에서 OICW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손절을 못한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설령 폭발 사고 같은 문제가 없었다 쳐도 20mm 유탄의 어떤 위력이 이론상으로 발표된 거와 달리 실전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 이것의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40mm 유탄보다 파편의 숫자가 많고 하지만 정작 그거의 위력은 그러면 얼마나 세냐? 그 이론상으로 5m의 살상 반경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제가 혹독한 평가를 받은 걸로는 이거 1m나 나오겠냐? 물론 이것도 평가 기준에 이런 거에 다 다르겠죠. 어쨌든 실전에서 40mm 유탄만큼의 위력이 안 나온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엔 미국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개념의 복합화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총과 유탄 발사기 결합한, 그리고 유탄 발사기는 반자동의 지능형 공중폭발 유탄을 결합한. 그런데 죄다 실패했어요, 진짜. 그게 K11은 그 나라들이 다 실패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성공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뻔했으나 결국 그것도 실패한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하고 중국이
K11의 짝퉁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주장은 하나 그 나라들에서조차 요즘 살짝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K방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끝없는 도전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분명한 것은 K11은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M16에서 시작한 M4 계열까지의 쭉 돌격 소총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명확한 시점이 아프간 전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총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이 전쟁의 특성이 있잖아요. 미군은 사실상 경찰 임무를 했고 적인 저항 세력들은 경찰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복을 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원거리에서 잠시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공격을 주로 했죠. 활용면에서 미군한테 뭐 장시간 동안 전투를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전력 자체가 비대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투를 치러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총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원거리에서 적이 7.62 이상의 화기로 사격을 했을 때 미군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소총으로 반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고참병들은 야 차라리 나는 M14 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미군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기계화되어 있는 부대고 네. 차량마다 다 적어도 7.62 아니면 59경의 기관총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 적과 교전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우리 사정거리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테러 세력 혹은 저항 세력들이 방탄복을 입고 나오더라. 그런데 5.56그럼 방탄복 입은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가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게 된 거죠. 이제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적의 방탄복과 방탄 장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총기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교훈을 얻어서 미군이 이제 차기 소총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NGSW 즉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쿼드 웨폰 차세대 분대 화기라는 뜻이죠. 쉽게 해서 일개 분대가 무장하는 화기를 다 바꾸자. 소총하고 분대 지원하기를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이 NGSW인데 가장 큰 게 바로 탄약이에요. 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NGSW는 뭐 아프간 전쟁의 전운만이 아니라 미래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쉽게 해서 비교적 능력이 미국과 비슷한 나라들과 싸우는 것까지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가장 큰 차이는 탄약입니다. 네. 기존에 5.56mm를 썼잖아요, 미군이. 근데 이건 6.8mm 탄이었어요. 근데 이 6.8mm가 잘못 생각하면 5.56과 7.62mm 사이에 있는 어떤 또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7.62mm 나초탄보다 더 세요. 더 사거리가 길고 더 관통력이 높고 운동에너지가 더 길고 한마디로 되게 센 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첫 번째, 방탄복에 대한 관통력. 네. 그걸 높이기 위한 것도 물론 있는데 사거리가 길어요. 기존의 5.56mm 소총은 한 400m에서 500m 정도를 일반적인 유효 사거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700m. 근데 700m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 타수의 실력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1000m대도 커버할 수 있는 실제로 이 6.8mm 탄은 분대 지원하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에서 1600m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요, 예. 돌격 소총의 저희 탄생 비화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장약을 늘리고 뭐 파괴력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발사 속도나 반동이 커지기 때문에 예전에 소총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돌격 소총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돌격 소총이 아니라 어떤 FN5나 G3 같은 전투 소총, 배틀 라이플의 그렇죠. 부활이 아니냐 컨셉상으로는.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있는 게 기술의 발달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커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은 이 총은 소음기가 어떤 필수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소총이 지급된다면 소음기는 필요할 때만 쓰면 옵션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보통은 소음기를 끼고 쓰고 정이 뭐 하면은 댄스 된다는 어떤 관계가 뒤바뀌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부에 뭐 유압식 완충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 있어가지고 사수가 느끼는 반동은 총의 위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다만 제가 저거를 미국에서 쏴보았을 때 느낌은 네. 그래도 역시 5.5mm는 세긴 세네 반동이. 그렇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그런 물건이긴 해요. 그리고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총 자체보다는 총 위에 달리는 조준경입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뭐 유효사거리 700m 이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쏘는 사람이 아무리 총이 700m를 나가는 총이라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700m를 못 쏘면 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쏴도 최소한 700m 맞을 수 있게 조준경을 바꿨어요. 바로 XM157 FCS입니다. 망원 조준경이 달려 있어요. 그냥 기본이. 그렇죠. 근데 그냥 망원 조준경이 아니에요. 거리를 측정해서 어떻게 조준하는지 알려주는 사통 장치입니다. 우와. 컴퓨터가 내장도 있어요. 우와. 자동으로 빙빙빙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우와. 그런데 더 깨는 거는 배터리가 없어지죠. 네. 그러면 그냥 스코프 쓰듯이 수동으로 조준되세요. 오. 그런 8배율까지 나가요. 배율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가 쏴도 700m 밖을 맞출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뭐 총과 탄약만 바꾼 게 아니라 많은 거를 정말 생각하고 만든 총입니다. 자, 미군의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한국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군도 사실은 K2 소총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죠. 좀 차세대 소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나요? 예, 차세대 소총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썼던 우리의 정든 K2가 이제 결국 이제 드디어 빠이빠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2028년에 제대로 결정이 날 텐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시점이 정말 애매모호해요. 네. 왜냐하면 미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NGSW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사업은 그냥 군대 지원하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소총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신형 6.8 탄이 미군의 제식 탄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하고 연합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국가에서 6.8mm 탄을 고려를 해야 되냐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생겨나는 거죠. 옛날 나토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미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여겨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분들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절대 비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적합한 외교와 결정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탄종도 중요하지만 지금 K1, K2를 사용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엔드유저, 최종 사용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주로 뭐 조종관이 사실은 조작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꿔줘야 되고 좌우수 겸용으로 네. 조작을 할 수 있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총기 수명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데 K1, K2, 특히 K2가 처음 생산됐을 때는 총열의 수명이 6,000발 정도였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은 그때 시대 사상으로는 병사 한 명이 6,000발 정도를 쏘면 아마도 많이 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근데 지금 기준이 지금 다른 서방의 군사 강국의 기준을 보면은 소총 총열의 수명이 약 10,000발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 이제 차기 소총인 만큼 네. 그리고 병사들의 생존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그런 총열의 수명이나 아니면 총기의 신뢰성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정말 차기 소총 사업의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6.8mm를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도 미 육군이 48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 6.8mm를 받을 대상은 10만밖에 안 돼요. 저 개인적으로 5.56mm로 좋은 걸 쓰다가 그다음에 미군이 하는 걸 보고 한 10년쯤 내지 15년쯤 뒤부터 네. 뭐 6.8mm 만약 6.8mm가 정착을 한다 그러면 미군에서 그럼 우리도 6.8mm를 쓰는 총알을 그러니까 소총을 그때부터 도입하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요게 진짜로 대세가 바뀌었구나 싶을 때. 그렇죠. 네. 왜냐 안 그러면은 또 K11 같은 꼴이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다고 그러니까 막 깔아갔는데 정작 미국은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만 가다가 우리는 그냥 덤탱이 쓰는. 영국 SA 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되 미국의 추세를 보고 아 바꿔야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특수부대 소총이나 장비들도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1990년도까지만 해도 특수부대 대명사는 9mm MP5 MP5죠. 네, 기관 단총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심지어 한국군 특수부대도 그렇고 다른 국가의 서방세계 국가의 특수부대들은 대부분 뭐 HK416이나 AR 기반의 5.56mm 화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5.56을 사용하는 거 좋긴 한데 범인 뒤에 있는 사람도 이 과잉광통으로 해서 다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벽을 뚫고서 우리가 쏘지 않아야 되는 대상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예전 얘기고 요새는 탄들이 점점 개발이 많이 되면서 과잉관통을 줄이거나 아니면 필요시에는 더 늘리는 그런 탄들이 많이 이 특수목적 탄들이 많아져서 총기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엔 없었지만 요새는 야시 장비에 많은 힘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도 열병식에서 야시 장비를 끼고 나오죠. 특수작전군을 토대로 뭐 11군단 이런 인원들은 대부분 야시경을 뭐 열병식에는 끼고 일반 훈련할 때는 안 끼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더 이 야시 장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야시 장비만 있었다면 요새는 적어도 지휘관급 혹은 일반 요원들한테도 야시 장비와 그리고 연령상이 하이브리드 되는 장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점점 야시 장비는 이제 3세대, 3.5세대, 이제 4세대급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달리는 레이저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정밀해지고 예전에는 200m 이상을 조준하기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200m 이상도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격수들도 레이저 지시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잘 보이고 어두운 데서 보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첨단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장비들도 많이 장비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당연히 미국이 선두인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예전에는 이 열상 장비와 광증복 장비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걸 합쳐요. 합쳐서 둘의 영상을 이 증강현실처럼 하나 융합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와. 심지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총에다가 총의 조준경이 따로 있다. 열상 장비가 그러면 거의 영상이 내 곡을 했어요. 일로 보여요? 그렇죠. 심지어 유선도 아니고 블루투스로. 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 고글에 이 무전기라든가 뭐 요즘은 그냥 무전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다 흘러요. 뭐 네. 지시 같은 거 텍스트로 다 올라오고 그런 정보가 여기 딱 떠요. 한마디로 VR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총을 들고 조준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벽 뒤에 열을 내고 있는 사람 둘, 그다음에 벽 안쪽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막 뜨는 게 이 고글 안에 막 비치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영화 수준이고 영화였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진짜 고글에 뭐 그래서 뭐 작전 계획이 바뀌었다는 텍스트가 딱 뜨고 막 뭐 지도가 딱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또 VR의 세계가 뭐 VR이라고 해야 할까 증강현실. 그렇죠. 이미 그거는 SF 세계가 아니라 미군에서 현재 실용화된 상태고 지금 심지어 미군에서는 그거를 전병 그런 식의 어떤 고글 IVAS라고 하는 어떤 저 고글을 야시 기능 겸 어떤 증강현실 어떤 고글을 전병력에 지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이에요. 전병력이요. 그렇죠, 전병력. 전투병력 전체. 아직까지는 전병력의 지급은 안 됐고 일부 부대에서 시험 착용하면서 필드 테스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벽 투시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되냐면 벽 뒤에 숨어서 예전 같으면은 야간에 네.
벽 뒤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은 내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시경을 꼈어도 이제는 총을 아, 하면은 총에 비치는 걸 내 고글에 띄워준다고 그렇죠. 했죠? 볼 수 있다는 거죠. 총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열상 카메라가 달았으니까. 그러면 총을 이렇게 내밀면 내 고글에 저쪽에 적이 열이 딱 뜨네요. 열보다도 모양이 보이는 거죠. 어. 그 열상이라는 게 그냥 열이 있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온도차를 밝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 내 총에 레이저 장비가 달려 있잖아요. 예. 조준을 하면 조준이 되는 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보이는 거죠. 우와. 21세기입니다. 우와, 이 돌격 소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실 앞서 말 총이 발전했다기보다는 총에 달리는 것들이 발전한 지난 액세서리가. 30년간의 패턴은 그렇거든요. 네. 총은 막 엄청난 진보는 못하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총에 달리는 거는 정말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어요. 30년 동안. 30년이 뭐야? 20년 전하고만 비교해도 지금 그 당시의 어떤 조준경이나 레이저하고 지금의 조준경하고 레이저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앞으로도 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고 이미 지금 컨셉은 많이 연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조준경의 배터리 따로 달고 뭐 레이저의 배터리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레일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조준경은 달면 그 레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심지어 그 조준경의 영상이나 레이저의 정보 같은 것도 레일로부터 블루투스로 내 이 고글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미 시험적으로 이미 개발이 돼 있고 그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예요. 국방비는 한정이 돼 있고 우리는 주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장비 위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비는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 군이 심지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자주기, 전차, 뭐 전투기, 함정, 잠수함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병사들의 손에 어떤 것을 주어지느냐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돌격소총은 월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제적 서방 세계 국제적 군사 강국의 기준에 적합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2028년에 차기 한국군 소총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정치적인 상황 다 제외하고 그리고 업체들 뭐 공정한 업체를 고르고 그리고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총기를 병사들한테 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국방에는 정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사들의 목숨은 정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무장 상태가 되느냐가 적국에게는 저기는 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병사들의 손에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히 안보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